안녕하세요. 저는 곧 40대를 앞두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했던 아빠가 계셨는데요. 아빠는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빠는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로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섬세하고 다정하신 분은 아니셨지만 누구보다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수많은 결혼 자리도 마다하셨죠. 아빠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지역에서는 꽤나 큰 사업체 중 한 곳이랍니다. 그 사업체에서 저는 남편과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게 된 곳이 바로 아빠가 운영하시는 사업체였죠. 그곳에서 남편은 말단 직원으로 취직이 되어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친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남편이 저에게 정말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키우던 중 아빠가 저와 남편이 요즘 말하는 썸 상태에 있다는 걸 아시고는 크게 반대를 하셨었죠. 영지야, 내가 연애하는 거는 별로 관여하고 싶진 않다만 제사원은 아닌 것 같다. 왜요? 제가 보기에는 최사원만큼이나 회사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드물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아. 회사를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사실 네가 이제 연애를 하면 결혼도 생각해야 하는데 제사원네 집안이 그다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아빠, 집안까지 다 확인하면서 연애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 맨날 정략 결혼에 대해서 엄청 반대했으면서 결국 집안이 좋아야 허락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회사에서 만나는 건데 한번 소문이 나면 다시 되돌리기도 쉽지 않고 거기다 너는 내 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니. 아빠, 내가 최사원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연애만 한다고요. 아빠는 웬일인지 연애를 시작하는 것부터 반대를 거세게 하셨어요. 남편에게도 따로 만나 저와 친하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셨죠. 원래 저의 연애사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의아하기도 했는데 남편의 말을 들으니 아빠로서 걱정이 되시기도 했겠다 싶었답니다. 며칠 전에 사장님, 아니, 아버님께서 연락 오셨었어요. 영지 씨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사이를 어느 정도 아시는 듯 했어요. 아,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아빠가 원래 안 그러셨는데 요즘 갑자기 제 연애사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저희 집 때문인 것 같아요. 집이요? 왜요? 뭐 저희 집도 엄마 안 계시고 그런데 아빠가 약간 이런 거에 민감하시긴 하셨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저는 가난한 집 장남이에요. 그동안 입사하고 여러 번 월급 당겨받기도 했고 직접 회사로 가족들이 찾아와서 돈을 받고 간 적도 있었거든요. 아마 영지 씨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저도 사장님한테만 부탁을 했던 터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빠가 그러셨나 보네요. 네, 영지 씨도 조금 마음이 걸리시나요? 아니요. 제가 걸릴 게 뭐가 있어요. 괜찮아요. 아빠도 그냥 말만 그러는 거지 반대를 크게 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남편은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시댁은 정말 못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 족족 시댁으로 이체가 되었고 심지어 월급을 당겨서 받았던 날도 많았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아빠는 남편을 만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남편과 열렬한 사랑을 했고 결국 아빠의 반대에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반대하시는 연애를 해서 그런 건지 남편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의 노력에 힘입어 사업도 잘 되었죠. 여러 계약들을 따내었고 회사도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남편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맙네, 최서원. 아니, 이제는 최대리라고 해야지. 앞으로 대리로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게. 내가 자네를 잘못 본 것 같네. 아, 아닙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인정해 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회사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대리라니? 갑자기? 이번에 중요한 계약도 성사시키고 그전에도 몇몇 계약들 다 최대리가 성사한 거잖니. 그래서 이번 승진 시켜주기로 했단다. 와, 동준 씨 대단하네요. 나는 동준 씨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몰랐네. 영재 씨 덕분입니다. 사장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사장님이 뭔가? 이제 사적으로 볼 때는 아버님이라고 부르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빠는 남편을 인정해 주었고 파격 승진까지 진행을 하셨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간혹 남편이 저와 연애를 하게 되면서 사장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저와 아빠는 남편이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기까지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문제는 상견례에서 발생했죠. 우리 애들이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저는 그래도 자주 봐왔지만 서로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그런가요? 뭐, 저희한테 인사도 오지 않고 얼굴도 코빼기도 비추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유, 서운하셨겠네요. 애들이 일이 바빠 그런가 봅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다 한 가족으로 자주 뵈면 좋겠네요. 뭐 어쨌든 저야 성에 안 차지만 얘가 저희에 좋다고 하니 허락하는 겁니다. 뭐 신혼집이야 그쪽이 더 잘 사시니 알아서 잘 마련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아, 신혼집이야? 두 사람이 알아서 잘 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사돈, 넉넉하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애들 20대밖에 안 되었는데 도움이 좀 필요하죠. 저희 집은 넉넉한 편이 아니라는 거 아실 테니 사돈께서 도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애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장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실까요?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애들이 다 이쪽 지역에서 일을 하니 이쪽으로 잡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하여튼 저희 애도 아직 어려서 결혼이 좀 이르다 생각은 들지만 뭐 서로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거죠. 상견례 날 시모는 저를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빠는 결혼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저를 말리셨지만 남편은 아빠를 찾아가 시댁 식구들과 마주하는 일을 줄이고 저에게 신경 쓰이게 할 일은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죠. 아빠는 남편의 약속을 믿고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결혼식장이며 하객들 접대 음식 모두 최고로 준비를 해 주셨죠. 시댁에서는 저를 마치 아들에게 푹 빠져 결혼을 하는 며느리로 여겼고 그런 시댁 소리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은 결혼식만 끝나면 거의 볼 일이 없다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후 그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바로 결혼식 이후에 시모가 아파 쓰러지게 되면서
시댁과의 교류가 시작이 되었죠. 위중하다고 알려졌던 시모는 제가 교류를 하면서 마치 아픈 적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나았고, 시댁에서는 거의 매주 저희를 불러댔습니다. 예, 너 이번 주말에 와서 밥해서 먹자. 저번에 보니까 동준이 얼굴이 해숙해져서 안 되겠더라. 도대체 밥을 어떻게 해서 해먹이는 거니? 혼자 살 때도 그렇지 않았던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는, 에휴. 아무튼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내려오렴. 어머님, 저희 지난주에도 다녀왔는데요. 거기다가 이번 주는 제가 주말 근무가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왜 올 수가 없어? 너네 아빠 회사인데 좀 빠져도 괜찮은 거 아니니? 그러지 말고 주말에 쉬어서 동준이랑 같이 내려와. 아무리 아빠 회사여도 제 직장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어머님. 그리고 동준 씨 요즘 살 뺀다고 그래서 살이 빠진 거예요. 살을 빼고 나발이고 내가 보기에는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안 되겠구나. 동준이는 바쁠 테니 너라도 와서 내가 반찬 들고 가렴. 몇 시간은 괜찮잖아. 일 끝나고 와서 가지고 가면 되지 않니? 어머님, 거기 가려면 몇 시간을 내려가야 해요. 아니면 동준 씨 주말에 쉬니까 혼자서 가라고 전할게요. 아니, 평일에 종일 일한 애가 어떻게 주말에 여기까지 오니? 네가 후딱 와서 가지고 가면 되지. 그리고 반찬값은 잘 챙겨서 오거라. 그렇게 알고 전화 끊으마. 저도 남편과 똑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시댁에서는 제 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시모의 막무가내 행동에 저는 남편에게 얘기를 해보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엄마가 아픈데 거리를 둔다면서 무척이나 서운해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결혼 전 얘기와는 다른 남편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죠.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빠의 사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사무직으로 자금 관리를 담당했고 남편은 경영 쪽 담당이었습니다. 회사는 사전 결제가 없이는 회사 자금을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 남편이 그런 시스템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개인적으로 카드를 사용했을 때에는 남편도 착각을 했다며 얘기를 했지만 그게 반복되었죠. 동준 씨, 회사 카드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게 다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문제 생긴단 말이야. 에이, 뭐 어때? 몇십만 원 내가 그냥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쓴 거일 뿐이잖아. 그냥 출장 비용 처리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아빠가 대표로 있긴 하지만 지금은 어엿한 중견 회사고 이사들도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문제가 되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무슨 몇만 원 가지고 그래. 알았어. 내가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일단 내가 정리를 할게. 당신 월급에서 비용 처리를 하면 되니까. 무슨 월급에서 제한다고 그래? 기분 나쁘게. 그냥 나중에 처리하면 되지. 바쁘니까 이런 사소한 걸로 전화하지 마. 남편은 오히려 개인적으로 쓴 돈이 얼마나 되냐며 기분 나빠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제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가족끼리 너무 깐깐하다며 저를 질책하기도 했죠. 신혼 초이기도 했고 아빠가 아시면 큰일 나지 싶을까 싶어서 남편에게 주의를 줬지만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하게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대외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벌려놓은 일을 뒤치다꺼리 해야 했던 것은 저와 부하 직원들 뿐이었죠. 힘들었지만 다들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냈고 사업은 점점 잘 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은 남편에게 더 많이 가게 되었죠. 아유, 최서방.
요즘 사업이 정말 탄탄대로야. 최서방이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덕분에 어려운 기업들도 다 성사되고 참 잘 되고 있어서 기쁘네. 아닙니다, 아버님. 다 아버님 덕분이죠. 일하면서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덕분에 제가 힘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뭐 힘든 점은 없고? 네, 현재로서는 크게 힘든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 뒤를 따라와줄 후배가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머, 당신 무슨 그런 말을 섭섭하게 해? 당신 후배 직원들 들으면 너무 서운해하겠네. 아빠, 남편 파트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냐? 상사가 잘 움직이니 부하 직원들도 잘하는 거겠지. 어쨌든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네. 남편은 아빠와 만날 때마다 자신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을 어필하였고, 성과를 봤을 때에도 긍정적인 성과들이 이어지다 보니 아빠는 남편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7년 차가 되던 해에 아빠는 갑작스럽게 암에 걸리시게 되었어요. 발견이 너무 늦어 몸 이곳저곳에 전이가 되었고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둘러서 주변 정리를 시작하셨는데 다른 것보다 회사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영지야, 이렇게 되고 보니 자녀 한 명은 더 나을 걸 그랬나 보다. 우리 영지, 아빠마저 가고 나면 외로워서 어쩌나. 아빠, 그니까 힘내서 치료 좀 더 받아보자. 회사는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이사회에서 알아서 할 거야. 아니다. 그래도 가기 전에 회사 정리도 해야지. 아빠가 회사 사장직에 동준이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까지 열심히 일도 하고 5년 동안 성장한 것만 보더라도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사들도 다 동의하지 않을까 싶다. 아빠,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야. 아빠 가고 나면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도 간당간당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갈 수 없지. 가기 전에 정리를 제대로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어떤 마음인진 알겠어. 그렇지만 아직 사장 자리까지 오르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건 아닌가 싶기도 해. 아니다. 최서방 열심히 일했고 나만큼이나 회사에 열정도 많으니 잘 해낼 거다. 그리고 최서방이 사장직에 올라야 너도 편할 거 아니냐. 내가 잘 말해서 정리해보마. 아빠는 남편에게 사장직을 물려주고자 했어요. 물론 남편이 일을 잘하기도 했지만 혹시나 혼자 남을 저를 위해서라도 그게 나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아빠는 남편에게 사장직을 물려주고 얼마 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큰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난 후부터 남편의 태도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다시 복직을 하려고 보니 전에 있었던 부사장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오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름을 보니 남편의 오랜 여자 지인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과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사장 자리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당신 이번에 부사장직에 김미영 씨 올렸어? 왜? 우리 회사 사람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야? 그거? 미영이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그만두었더라고. 안 그래도 걔 일 정말 잘해가지고 우리 회사에도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일도 그만두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회사로 부르게 되었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부사장직이라니 너무 과분한 거 아니야? 과분하긴 무슨. 미영이 전 회사 멀쩡히 다니면서도 스카우트 제의 여러 곳에서 받았던 애야. 무엇보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고
원래 있던 부사장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성과도 없었잖아. 근데 미영이는 이번에 우리 회사 오면서 계약도 같이 가지고 오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냥 자리가 부사장일 뿐이지. 거의 현장직이야. 남편은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에도 대수롭지 않은 듯 얘기를 해왔습니다. 아빠를 보내드리고 출근을 하는 날, 저는 사장실로 올라가고 깜짝 놀랐죠. 바로 남편과 그 여자가 사장실에서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뭐야? 당신, 이게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왜 두 사람이 그렇게 다정하게 붙어 있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아이씨, 빨리 들켰네. 그래도 한 달은 더 갈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들키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지 뭐. 나 미영이랑 만나고 있어. 뭐? 두 사람 만나고 있다고?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한 건데?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지? 당신이랑은 이미 애정도 없고 뭐 이혼 원하면 해줄게. 서류 쓰고 와. 지금 장난하는 거야?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아, 아버님? 뭐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건 상관없지. 이미 내가 사장인데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당신 자리로 돌아가. 뭐? 당신 당장 나가. 이거 노리고 아빠한테 사장직 받은 거야? 무슨 소리야? 사장직 준 건 니네 아빠지.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억울한 척해? 억울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내려놓아야지. 솔직히 당신은 태어날 때 사장딸로 태어나서 바로 여기 취직한 거 아니야? 그것만 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한 사람들한테는 당신이 더 너무하지.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어? 정 일하고 싶으면 120 받고 청소나 해. 그건 허락해 줄 테니까. 난 할 얘기 다 했으니 이만 나가봐. 남편은 상간녀와 회장실에서 부둥켜 안고 저를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저는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에 충성하고 저에게 잘해주었던 남편을 믿고 사장 자리를 넘겨주었던 아빠에게 미안해서라도 저 두 사람에게 나락을 맛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실 이미 넘어간 자리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보들을 많이 알아보게 되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그동안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저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현 사장의 횡령으로 인한 사장직 해임건이었죠. 그 사실을 알고서는 남편은 저에게 발악을 한다며 비웃었어요. 당신 참 재밌게 사네. 내가 그렇게 사장 자리에 오른 게 꼴보기가 싫었나? 아님 자기 자리라고 생각해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나? 당신 그동안 나와 아빠를 기만하고 했던 행동들 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사에 소집했고 이미 당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회사 성장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그런 나에게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 잘난 당신 아빠도 결국에는 성과 보고 나한테 사장직 준 거 아니야? 뭐 눈 감으시고는 땅을 치셨겠지만 말이야.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뱉어대기는. 당신 성과도 다 당신만 해온 거 아니야. 당신 부하 직원들 밤낮 없이 당신이 싸지른 똥 치우느라 고생했어. 묵묵히 일하면서도 당신이 상사니까 참아온 거라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쳐? 당신 똥 내가 다 품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이제는 당신이 다 감당해.
뭐, 맘대로 해봐. 하나도 겁나지도 무섭지도 않으니까. 이제는 당신 편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남편은 저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남편과의 전쟁 사실을 알고 나서 남편의 부하 직원들 중 몇몇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신경을 쓰지 못한 사이 남편은 여전히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다는 걸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던 직원들이 그 사실을 저에게 말해주려고 연락을 해왔지만 나중에 제가 외도 사실도 알고 있고 남편의 직책을 해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 감사함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같이 수년간 일했던 상사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저희 직원들은 모두 한마음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제야 이렇게 저희 뜻을 밝히는 게 늦은 건 아닌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전 사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얘기를 했더라면 지금 상황은 있지 않았을 텐데요. 오히려 저희가 아쉽죠.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증거들을 찾고 있었는데 최근에도 개인적으로 쓴 내역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 아마 사장직을 받고 나서부터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내역을 보던 중에 호텔, 숙박업소를 간 적도 많이 있었는데 아마 사장님께서 부정행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알고 있어요. 따로 자료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주시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전 사장님께서는 정말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현 사장님은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움직이셨던 거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셨던 건 아닙니다. 어쨌든 성과로 본다면 현 사장님의 성과가 높지만 사실 그 내막은 회사를 위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모쪼록 전해드린 자료 충분히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악랄한 속마음을 전부터 느껴왔던 것 같아요. 직원들이 건네준 서류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남편이 횡령을 했던 내역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모두 모은 후에 저는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바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적으로 돈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미 자료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장직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거기에 부사장 역시 대표직에서 해임이 되었죠. 남편은 부당한 처우라며 항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와 협박도 일삼았죠. 당신 참 기분 좋겠네. 남편 이렇게 끌어내리니까 기분이 어때? 그간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따위 대접을 하다니 참 웃긴다. 당신이 뭘 노력을 했지? 성과? 알고 봤더니 그 계약들 거의 직원들이 따는 계약이던데? 거기다가 숟가락만 얹어놓고서는 자신이 한 계약이라고 해? 무슨 소리야? 그 계약들 나 없었으면 성사되지도 않았다고. 내가 얼마나 접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 당신은 접대하면 모든 사업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지. 그 더러운 생각 때문에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알아? 더럽기는. 사업하려면 접대는 필수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유유상종. 끼리끼리라는 거 모르나? 더러운 당신 곁에 더러운 사람만 있는 거지. 그런 편협한 사고로 사장직이라는 게 잘도 어울리겠다. 뭐? 당신 정말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오냐오냐 하니까 네가 최고인 줄 알아? 아니, 다 안 했어. 당신 사장직 내려놓은 것부터 스타트지. 지금 끝나면 너무 쉽지 않아? 당신한테 이혼 청구했고 상간녀 청구도 진행했어.
거기다가 횡령에 대한 민사도 진행하고 있으니 이제 다 뱉어낼 각오하라고. 저는 남편을 차근차근 밟아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남편과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어요. 남편은 오랜 친구일 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에게 의부증이 있다고 주장을 했죠. 그렇지만 회사 내에 설치된 CCTV 블랙박스, 거기다가 남편과의 통화 내역 중에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어렵지 않게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녹음이라니? 이건 불법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사적인 대화를 다 녹음할 수가 있어? 당신 이거 불법이야. 사장이었던 사람이 이런 것도 모르고 사장 자리를 탐냈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이지만 자신이 포함된 대화는 그렇지 않다고. 멍청하면 조용히라도 있지. 창피하게 입 나불대지 말고. 뭐? 입 나불? 당신 진짜 더러운 싸움 해보자는 거야? 그래, 더러운 싸움 한번 해봐. 당신 그러고 보니 더러운 게 정말 좋아하잖아. 그지? 외도하는 것도 좋아하고 참 더러운 거 좋아해. 그지?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서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씩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재산분할 역시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결혼 전 아빠에게서 증여를 받았던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남편이 투자로 인하여 재산을 탕진한 내역을 통해서 재산 분할을 좀 더 저에게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었죠. 남편은 위자료 청구와 함께 횡령에 대한 민사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전 재산을 모두 탈탈 털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되지 않았고 저는 남편의 계좌들을 가압류 신청하게 되었죠. 남편이 일을 하게 되면 바로 회사로 연락해 월급 압류를 요청하였고 남편은 일하는 족족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상간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남편은 이런 상황이 버거웠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 폭언을 쏟아놓기도 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 아비는 나 인정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배 아팠냐? 네가 그러니까 이혼한 거야. 내가 그래서 바람 피운 거라고. 저기 착각하지 마. 아빠는 당신이 잘나서 사장직 준 거 아니니까. 당신 그동안 당신 노력에 비해서 과분한 거 얻었었잖아. 그냥 다시 당신 자리로 돌아간 거라고 생각하면 돼. 내 자리?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지. 이건 당신이 날 끌어내려서 오게 된 거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바닥에만 있을 것 같니? 뭐 힘써서 한번 올라와 봐. 그게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나한테 말할 정신도 있고 여유롭나 봐. 뒷주머니 차고 있으면 잘 지켜. 내가 다 쏙쏙 가지고 갈 테니까.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저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다들 똑같은지 아들이 바람이 난 게 다 제 탓이라고 다들 말을 하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어쩐 일이세요? 예, 너는 그거 하나 넘어가주면 될 거를 꼭 굳이 이혼을 해야 했었냐? 내가 요새 이것 때문에 통잠이 안 온다. 동준이는 하루 종일 일만 하는데 너는 동준이 뺏겨먹고 하하호호 재밌어 보이는구나. 뭔가 오해하시는 모양인데 동준 씨는 벗겨먹을 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왜 동준이가 없어? 동준이만큼 능력 좋은 애가 어디 있다고? 지금 네가 걔 기를 죽여놔서 그렇지? 어디 가서 부족할 애가 아니다.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능력도 다 제가 만들어준 겁니다. 참나.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냐? 네가 오죽 독했으면 그 순한 애가 다른 여자를 만났겠어?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세상이는 동준 씨보다 훨씬 잘나고 좋은 사람 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준 씨랑 결혼한 건 그 사람이 제일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바람은 병입니다, 병. 그러니 감싸돌지 마세요. 제가 순했으니 망정이지. 독하면 지금 이렇게 전화하실 생각도 안 드셨을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 남편에게 청구를 진행하면서 결국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잘못된 일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냉정하게 대했죠. 남편은 자신이 잠시 사장이 되더니 그것에 취해서 잘못을 한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요즘 진짜 죽을 맛이야. 아무리 벌어도 끝이 없어.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참 빠르네. 그렇게 내가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는 비웃더니만 이제 와서 사과? 왜? 당신 목 앞까지 칼이 들어오니까 없던 미안한 마음이 생기나? 당신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같은 건 없어. 이미 끝난 사이야. 너랑 만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너랑 헤어지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당신 나랑 금실 좋게 잘 지냈잖아. 거기다가 내가 아버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는 걸까? 그래, 내가 그래서 당신을 못 놓았어. 근데 당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정이 확 떨어진다. 아빠한테 잘했다고? 당신이 언제? 아빠가 노력해서 일건 회사 당신이 망칠 뻔했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거기다가 외도한 건 아주 까마득히 잊어버렸나 봐. 그래, 그러니 당신이 바람을 피웠겠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앞으로는 나랑 이렇게 만날 일도 없을 거야. 남편은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남편과 두 번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약해진다면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는 날 더 슬퍼하실 거라 생각을 한답니다. 더 꿋꿋하게 이겨내서 잘 살아보려고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한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6개월 전쯤에 시댁에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회사 일이 많이 바빴던 시기라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 위로 새형님이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모임에 빠진다며 상당히 안 좋게 보길래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시댁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침 일찍 시댁에 모여 차를 2대로 출발했어요. 한 대가 밴이라 그곳에는 시부모님과 새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이 함께 타기로 했었고 다른 한 대에는 새 형님과 제가 타기로 했었죠.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렸을 때 시부모님과 남편을 챙기면서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목적지의 절반 정도 왔을 때 운전을 하시던 큰형님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그런데 밝았던 분위기를 갑자기 조정하더니 저에게 너무 버릇없다는 말을 꺼내면서 심각하게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시댁에서 모임이 있을 때는 군말 없이 따라야 되는 건데 저는 한 번 말하면 듣지를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죠.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최대한 침착하게 제 사정을 설명하려 노력했는데 큰형님은 말대꾸를 한다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고 둘째, 셋째 형님들도 큰형님의 말에 동조하고 있었죠.
차 안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형님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속은 정말 말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참아야만 안 좋아진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더 크게 화를 내었죠. 동서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내가 얘기하는 걸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은데, 동서만 사정을 봐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한가하니? 내가 한 소리 하기 전에 알아서 조절했으면 됐을 거 아니야. 괜히 쓴소리 해야지만 그제서야 회사에 사정을 얘기해서 조절했다고 얘기하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자주 있는 모임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가는 단체 여행인데 얼마나 바쁘다고 가족 모임을 빠지려 들어. 이번에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저번에도 한 번 참고 넘어갔으면 눈치껏 행동을 해야지. 내가 봤을 때 동서는 회사 일이 별로 바쁘지도 않은데 일부러 안 가려고 꾀부리는 거지? 막내 며느리니까 할 일도 많을 것 같고 눈치도 봐야 하니 여행보다는 수발들러 오는 것 같아서 계속 빠지려는 거잖아. 우리가 동서보다 몇 년을 더 살았고 시댁에서 며느리로 몇 년을 더 지냈어. 동서도 막내로 들어왔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말을 안 해도 알아서 눈치껏 좀 행동했으면 좋겠네. 형님은 어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콕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정말 저도 막내 동서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했던 게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형님 앞에서 제가 한 소리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내 동서는 정말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다니까요. 저는 정말 회사에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 사정을 말씀드린 것 뿐이었어요. 일부러 빠지려고 없는 일을 꾸미거나 한 적은 정말 없었어요. 어머, 형님들이 얘기하는데 어디서 토를 달아? 나는 동서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막내였을 때는 시키는 건 뭐든지 했었고 모임에도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새 형님들이 왜 시댁 식구들과 며느리들을 따로 분류해서 차를 탔는지 그때 알 수 있었고 제 입장은 전혀 이해해 주려 하지 않는 새 형님들한테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렇게 차 안의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졌고 그동안 저에게 쌓인 게 많았었는지 새 형님들은 쉬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으며 막말까지 뱉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속마음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안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게 되었는데 운전을 하던 큰형님이 극도로 흥분을 했는지 갑자기 저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운전까지 험악하게 하는데 앞만 보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험한 말을 뱉어댔죠. 불안했던 상황 속에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큰형님은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는 바람에 너무 놀랐는지 충돌을 피하려고 운전대를 틀었습니다. 한 바퀴 돌던 차량 안에서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제가 앉아있던 후미와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부딪힌 건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제 머릿속에 아무런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았었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제가 고통스러워하며 움직이자 제 목소리를 들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고통이
찾아왔었죠. 알고 보니 교통사고 충돌로 인해 창문 유리창이 깨지면서 파편들이 눈에 들어갔고 갈비뼈와 손목 골절까지 있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어요. 대수술을 받은 저는 언제 회복이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양쪽 눈은 수술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죠. 의사 말로는 시력이 회복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차후에 지켜봐야 한다고 나중에 추가적인 수술을 진행해야 될 수도 있다면서 경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수술 경과가 좋지 않아 회복이 되지 않게 되었을 때는 평생 시력을 회복할 수가 없어 앞을 볼 수 없다는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새 형님들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 형님들은 타박상 정도였지만 저만 크게 다친 거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했는지 병문안을 자주 와서 제 옆에서 상당히 많은 걸 도와줬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상태라 그런 형님들의 모습들이 가식적으로밖에 안 보였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저는 형님들이 병원에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난리를 쳤었지만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저를 간호해 주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점점 분노했던 마음이 수그러들게 되었어요.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새 형님들은 저를 친자매처럼 챙겨 주었죠. 병원에서는 시력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다른 곳은 크게 문제가 없으니 일단 퇴원해서 편하게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렇게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저희 부모님께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도와주셔서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죠. 집에 온 지 한 일주일쯤 지났을 시점에 남편이 시부모님께서 제 몸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한다며 저희 집에 오신다고 했었는데 새 형님 내외까지 같이 온다는 말에 가족 모두를 저희 집에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라 차라리 시댁에 잠깐 들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한테 시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 생각을 얘기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새 형님 내외도 시끌벅적하게 들어오면서 제 몸 상태는 어떤지 물어보길래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리자 큰형님은 뭐하러 일어나냐고 몸도 힘든데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하루빨리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앞이 보이질 않으니 목소리로 그 사람들의 얼굴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죠. 그나저나 병원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지? 하루빨리 좋아져야 할 텐데 계속 약만 먹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다. 병원에서도 아직 그렇다 할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며칠 전에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 어쩌면 다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 전에 회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결정하긴 했지만 아마 다시 수술을 진행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에휴,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보는 건 어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더는 못 보겠다. 동서가 하루빨리 앞이 보여야 내 마음도 조금은 편해질 텐데 회복이 너무 더디니까 나까지 조급해지는 것 같아.
벌써 3달이 훌쩍 넘었잖아. 이러다 영영 시력을 회복 못하는 거 아니야? 수술하면 확실히 좋아진대? 그것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손상이 많이 돼서 시간이 꽤 필요한가 봐요. 저도 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보이기만 한다면 소원이 없겠네요. 시댁 식구들도 제가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저 또한 답답한 시간들이 하루빨리 지나가길 원했었어요. 병원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었지만 그 시간도 저에게는 너무 길게만 느껴지고 있었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잠깐 쉬고 싶어 남편의 도움을 받아 방에 들어가 먼저 누웠어요. 그날은 시댁에서 자고 가기로 결정했었거든요. 남편은 아주버님들과 술 한잔하고 뒤늦게 방으로 들어와 눈을 붙였고 인기척에 잠깐 눈을 떴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형님들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가 방 안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귀가 예민해졌는지 작은 소리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었죠.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고 생각했던 새 형님들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죠. 형님,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저는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시부모님 앞에서 연기하는 것도 이제 지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달이에요? 앞이 안 보인다고 모든 일들을 전부 열애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부엌에서 땀 흘리며 힘들게 음식하고 있는데 막내 동서는 앞이 안 보인다고 시부모님이랑 웃으면서 수다나 떨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는 제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지 알아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평생 장님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막 부려먹으면 안 돼요. 아버님, 어머님도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저희 입장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잖아요. 별 수 있어. 환자라고 감싸고 도니까 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차라리 앞이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좋을지도 몰라. 그냥 무시하면서 지내면 되잖아. 앞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하던 아무것도 모를 거고 우리가 발을 걸어도 자기가 실수로 넘어진 줄 알겠지.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던 거 전부 다 풀어버리자고. 그럼 저는 내일부터 할게요. 혼자서 쉬는 거 얼마나 꼴보기 싫은 줄 알아요? 장님이면 다 되는 줄 안다니까요. 이제는 아예 움직일 생각조차 안 해요. 그렇다고 너무 티나게들 하지는 말고 잘못하다가 또 어디 하나 부러지기라도 하면 그것도 참 곤란하다고. 말 안 해도 동서들이 잘 하겠지만 웬만하면 티 안 나는 것들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자면 상한 음식을 먹인다던가 아니면 걸레로 얼굴을 닦아주던가 그런 거 왜 있잖아. 어차피 볼 수도 없는데 우리가 뭔 짓을 하던 어떻게 알겠어? 나는 내일 막내 동서가 아침에 나오면 문 앞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걱정해주는 척 일으켜주면 뭘 알겠어? 저는 그럼 얼굴 닦아준다고 화장실 데려가서 변기물로 세안시킨 뒤에 발수건으로 얼굴 닦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야 속이 풀릴 것 같네요. 어머, 저는 지금 당장 우유 하나 빼놔야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서 나오면 바로 상한 우유 주려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 즐거운데요? 내가 동서들한테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있을 때 막내 동서 옆에서 내가 제일 오랜 시간 있었잖아. 그때 바닥 닦던 걸레로 입 닦아주고 우리 집 개가 쓰던 칫솔 가지고 와서 양치시켜줬잖아. 막내 동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내 속은 얼마나 시원했는지 알아? 우리가 손해본 거 이렇게라도 해야 보상받는 느낌이라니까. 최대한 티 안 나게만 행동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를 친자매처럼 챙겨준다고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동서들도 앞이 안 보인다는 걸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좋은 부분들도 꽤 있다니까. 나는 차라리 지금이 훨씬 좋을 때도 있어. 스트레스 풀기 딱 좋거든. 새 형님들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척 했지만 그건 전부 다 거짓된 행동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들을 듣게 된 터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저로서는 새 형님들이 접근을 하게 된다면 그게 뭐든 항상 의심을 하게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이 다가오는 게 갑자기 두려웠고 저를 다치게 했던 큰형님이 병원에서 진심으로 간호해줬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짓된 행동들이었던 거죠. 새 형님들의 대화 소리를 듣게 된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눈을 회복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죠. 그날 하루 종일 잠 한숨 못 자고 누워만 있다가 남편이 일어나길래 저는 바로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면서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제가 몸이 좋지 않다는 말에 걱정이 됐는지 남편은 시부모님께 제 몸 상태에 대해 얘기한 뒤 곧장 짐을 챙겼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바로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그날 느낌적으로 새 형님들이 안 좋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마디라도 붙였을 텐데 제가 아침 일찍 집에 간다는 말에 새 형님들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의 도움을 받아 저는 시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한동안 시댁에 가는 건 힘들 것 같다면서 남편한테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최대한 어필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예정대로 망막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의사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며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에 저는 며칠을 입원한 다음 한동안 부모님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의 일이 많이 바빠져서 한동안 저를 보살펴 줄 수가 없었죠. 부모님 집에 있어서 그런 건지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으면서 제 몸에도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검게만 보였던 시야에 조금씩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사물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좋아졌고 병원에서는 경과가 좋다며 앞으로 관리만 잘한다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과 저는 그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남편한테는 비밀로 했어요. 제 몸 상태가 어떤지 형님들의 귀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좋아진 다음 제가 직접 형님들이 저를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보고 싶었죠. 그래서 부모님께도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면서 완벽하게 앞을 볼 수 있을 때 제가 직접 얘기하겠다며 부탁드렸었죠.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저에게 눈이 어떤 것 같냐고 물어보고 있었지만 저는 크게 변화된 게 없다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로 대충 둘러댔어요. 이미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된 상태였죠. 제가 아직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시댁에는 나중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 시댁에서 식사 모임이 있는 것 같아 남편과 대화 끝에 시댁에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저희 부부는 시댁에 가게 되었고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동안 계획했던 것들을 준비했어요. 새 형님들의 실체를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실하게 파헤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의 부축을 받으며 거실에 앉아있자 새 형님들이 저를 보러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안 보이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큰 형님이 먼저 저에게 말을 붙여왔습니다. 형님들은 제가 보이는 줄도 모르고 서로 키득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시모는 가족이 다 모였으니 서둘러 음식 준비하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새 형님들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거실에 앉아 있는 것보단 형님들과 대화라도 좀 하게 주방에 앉아 있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척 연기를 계속하는 건 힘들 것 같아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린 상태로 새 형님들이 음식 준비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오자 큰 형님은 저를 바라보면서 시모가 저를 위해 곰국을 끓여줬다고 많이 먹어야 된다면서 걱정해주는 척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주방에서 다시 나가자 새 형님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더니 서로 무언가 속닥거리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눈으로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었죠.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경악스러운 새 형님들의 행동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새 형님들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챙겨주는 척 했지만 저번에 말했던 모든 것들을 계획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들키고 싶지 않아 꾹 참고 버텨내며 모든 것들을 증거물로 남겨두고 있었고 그렇게 분노만 남겨져 있던 저는 다음날 아침에 모두가 식사를 하려고 한자리에 모였을 때 전날에 새 형님들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어땠는지 확인시켜 주었어요. 갑자기 이게 뭐니? 아니, 잠깐만. 생각 없이 막내 며느리한테 물건을 받긴 했는데 너 앞이 안 보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 손에 물건을 쥐어줄 수 있는 거지? 어머님, 저 지금 다 볼 수 있어요.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어제도 전부 다 보이고 있었지만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증거물로 남겨두려고 연기하는 척 했던 거였어요.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당신 언제부터 눈이 보였던 거야? 그럼 그동안 나한테도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왜 그랬어? 나한테는 말을 했어야지. 무슨 일인데 지금까지 숨긴 건데? 어머님한테 드린 게
내가 전날에 겪었던 일들에 대한 영상이야. 내가 100번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보고 얘기하자. 시모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제가 녹화해 두었던 영상을 재생시켰고 잠시 뒤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세 형님들의 충격적인 행동들이 전부 다 영상 속에 담겨 있었죠. 저는 세 형님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세 형님들의 추악한 행동들을 전부 수용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입을 여셨어요. 큰며느린, 너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니? 공국에다가 뭔 짓을 한 거야? 행주빤물을 왜 공국에다 섞어서 막내 며느리한테 먹으라고 건네준 거니? 둘째 며느리 너는 지금 화장실에서 변기물을 퍼서 막내 며느리 세수시켜준 뒤 걸레로 얼굴을 닦아준 거야? 너희들 눈이 안 보인다고 이런 짓을 저질러? 셋째 너는 설거지 한물을 마시라고 준 거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어떻게 환자한테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왜 대답들을 못해? 막내 동서가 하는 짓이 너무 얄미워서 그랬어요. 뭐만 하면 모임에 빠지려고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저희가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요? 사고가 난 건 제 잘못이지만 막내 동서가 원인 제공을 한 거라고요. 며느리 노릇만 잘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눈 안 보인다고 거실에만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데요. 저희는 항상 고생하는데 동서는 편하게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탕 좀 먹이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저는 제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앞이 안 보이는 걸 이용해서 저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잘못 없다. 동서가 며느리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우리가 좀 행동한 것뿐이야. 잘못한 건 없다고. 이 사람이 정상도 아니고 환자인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영상에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던데 한두 번이 아니죠? 큰형님이 나 병원에 있을 때 걸레로 얼굴 닦아주고 그랬었대. 내가 새벽에 형님들이 나누는 대화 전부 다 들었었어. 나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당신이 어떻게 재수 씨한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나한테는 재수 씨 걱정 엄청 하더구만. 그것들 전부 다 거짓된 모습이었던 거야? 아니, 왜 다들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건데? 원인 제공은 막내 동서가 먼저 시작한 거라고. 안 보이는 척 연기한 거 봐봐. 동서가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라니까.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은 갑자기 시모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전보다 큰형님이 시켜서 저지른 행동이라고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며 발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이미 두 귀를 닫아 버렸고 새 아주버님들 또한 형님들의 충격적인 모습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제일 크게 화가 난 건 남편이었고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죠. 알고 보니 제가 당했던 걸 그대로 똑같이 형님들도 겪어보라면서 행주밥 물을 공국에 섞어서 큰 형님한테 지어줬고 둘째 형님한테는 변기에 있던 물과 걸레를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셋째 형님한테는
설거지한 물을 마시라고 손에 쥐어줬어요. 새 형님들 전부 당황해서 머뭇거리고 있자 시모는 당장 똑같이 겪어보라고 화를 냈지만 아무도 선뜻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모는 새 형님들 전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 같다고 큰형님 입에 억지로 행주반 곰국을 털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차례대로 제가 당했던 만큼 그대로 돌려 주었죠. 시모는 2번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다면서 새 형님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문제로 아주버님들과의 관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현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지낼 수가 없어 큰형님 내외는 별거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새 형님들은 아예 발도 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현재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평생 앞을 볼 수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더 추악한 행동을 저질렀었겠죠. 앞으로 절대 용서해줄 마음 조금도 없고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큰형님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다 보니 저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현재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내린 결정이겠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고 있는 중이네요. 큰 아주버님은 이번 일로 인해 저에게 용서를 받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별거 생활을 할 거라며 저희 남편에게도 맏형으로서 미안해하고 있어요. 남편도 절대로 받아주지 말라고 새 아주버님들한테 억울한 눈물까지 흘린 상태라 이 사태는 좀처럼 쉽게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새 형님들이 아주버님들 몰래 파생상품 주식에 투자했다가 상당히 많은 돈을 전부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마 더 이상의 관계 유지는 힘들 것 같아 보이네요. 정말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2눈이 많이 회복이 된 상태이지만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앞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지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제 삶에는 웃는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개월 차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시모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새롭게 바뀐 생활에 적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모가 갑자기 양손에 큰 짐가방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주말 아침에 갑자기 오셔서 많이 당황스러웠고 잠에서 깬 남편은 시모에게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저와 단둘이 할 말이 있다면서 따로 대화하길 원한다고 남편에게 짐가방을 건네 주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함께 방으로 들어간 뒤 어색한 분위기와 왜 오셨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저는 조심스럽게 먼저 여쭤보게 되었고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보시던 시모가 뱉은 한마디는 저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왔으면 그에 따른 법도를 배워야 한다면서 한두 달 정도는 저희 신혼집에서 함께 생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었죠. 제 의견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시모는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배우라면서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며 저녁거리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시모가 먼저 방문을 나서자마자 초인종이 울렸고 식재료 배달이 왔다는 말과 함께 시모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쉴 새 없이 식재료가 들어왔고 남편도 당황했는지 무슨 상황이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지켜보면 다 알게 될 거라면서 저에게 현관문 앞에 있는 재료들을 전부 주방으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만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 돌발 행동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스러워 어리바리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신 시모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고 저에게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너 정신 안 차릴래? 귀가 먹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행동이 금뜬 거야?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항상 긴장해야 된다는 거 몰라? 엄마, 갑자기 아침부터 오셔서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많은 식재료는 또 뭐고요? 상의 한마디도 없이 무작정 짐 싸서 오시면 어떡해요? 이제 막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는데 당연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시간 내서 온 거니까 좋게 받아들이거라. 뭐하고 있어? 퍼뜩 움직여. 이제 막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일단 시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어요. 남편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지만 남편도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모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많이 긴장을 했는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지켜만 보고 있었고 그렇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시키는 대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저에게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만 얻어먹다 보니 저도 모르게 움츠려 들게 되었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댁 집안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는데 그게 음식 만드는 거와 무슨 상관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한숨을 쉬더니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우리 집에 인사 올 때 기억 안 나니? 워낙 긴장해서 까먹었나 본데. 너 위로 첫째, 둘째 며느리도 나한테 전부 음식 배웠다. 전에 알고 있던 음식들 전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무조건 셰미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할 거다. 설 전에 며느리로 들어왔다면 첫째, 둘째 며느리한테 전부 배웠을 텐데 걔들이 요즘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내가 직접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아 짐 싸서 오게 된 거다. 그리고 그것뿐인 줄 아니? 앞으로 매주 주말마다 우리 집에서 모이게 될 텐데 너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 아니니? 최대한 짧은 기간에 기본적인 것들만 가르치고 돌아갈 테니까 그때까지 몸에 익혀두고 까먹지 말아야 한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이번 명절에 상당히 많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텐데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살이 되면 안 되잖아. 막내 며느리가 한 음식이 형편이 없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내가 고생하게 생겼다는 그런 신경 거슬리는 말이 들려오기라도 한다면 나는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첫째, 둘째 며느리는 눈물 쏙 빠지게 배웠어.
너는 그래도 막내 며느리니까 그나마 좋게 봐주고 있는 거야. 엄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아세요? 모처럼 저희 둘이 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엄마 때문에 전부 다 망쳤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필요 없으니까 다시 가져가시고 그만 댁으로 들어가세요. 엄마가 이럴수록 집안 분위기만 망치고 저희 둘 사이에 안 좋은 감정만 싹트게 된다고요. 미리 연락이라도 좀 주시던가요. 지금은 형수님들이 엄마 성격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이혼하겠다는 말이 쏙 들어가긴 했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졌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집안에 법도가 어디 있어요? 그건 전부 엄마가 정하신 기준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겠어요? 실수도 하고 어느 정도 굴곡이 있어야 삶의 재미를 느끼는 거지. 엄마가 정해두신 틀에 박혀서 나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오신 김에 식사나 같이 하시고 그만 들어가세요. 저희 결혼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엄마는 제 부탁을 안 들어주실 거예요? 왜 네가 설치고 그래? 내가 며느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뭔지 모르는 거야? 배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배워놔야 앞으로가 편해지는 거라고.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너는 그만 방으로 들어가라. 엄마 성격 아직까지 파악 못했어? 한번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가는 거 몰라? 이미 상황은 저질러졌고 엄마는 막내 며느리를 가르칠 거다. 그리고 너는 칼질을 어떻게 배운 거야? 누가 야채를 이렇게 썰라고 했어? 내가 방금도 보여줬잖아. 며칠 만에 칼질이 좋아지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최대한 신경 써서 칼질을 해야 나중에 다치지 않고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기초가 항상 중요한 거니까 쉬지 않고 연습하도록 해라. 시모는 저에게 더욱더 강하게 일을 시켰고 그렇게 시모에게 한참 동안 시달린 저는 완전 녹초가 되어버린 상태로 침대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쌓여있는 음식들은 또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몰라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제 옆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던 남편 보고 잠깐 나와보라면서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남편은 크게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는 순간 시모의 행동에 또다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화를 내고 말았어요. 지금 이 많은 걸 가지고 어디를 가신다고요? 엄마, 그냥 짐이나 챙겨서 다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아들이 불편하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직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저녁이니까 차도 안 막히고 후딱 다녀올 수 있잖아. 아까도 설명했는데 왜 자꾸 입 아프게 했던 말을 또 하게 만들어? 나도 힘드니까 서둘러 갔다 오도록 하자. 예, 너는 나 없는 동안 내가 앞으로 지내야 되는 작은 방 좀 정리 좀 제대로 해놓고 있어라. 그리고 너는 여기 있는 쇼핑백 전부 차에다 싣고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동네 사람들 중에 우리 집안이랑 인연이 깊은 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음식물이 흐르기라도 하면 안 주는 것만도 못하니 최대한 조심해서 차 트렁크에 실으면 될 거다. 엄마 입 아프게 하지 말고 서둘러 후딱 다녀오자. 시모는 아침부터 만들었던 음식들을 전부 다 꺼내서 쇼핑백에 한가득 담으셨어요.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화만 삭히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음식이 가득 담긴 쇼핑백을 들고
집을 나섰고, 시모는 금방 다녀온다며 집 정리 좀 잘하고 있으라는 한마디 하신 뒤 서둘러 나가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시모는 시댁으로 향했고, 저는 이미 녹초가 되어버린 상황이라 침대에 누워 잠깐 동안 힘든 몸을 회복시킨 뒤 집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잠에 취해 있는데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어요.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힘겹게 눈을 떴는데 제 앞에 시모가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결국 한마디 듣게 되었죠. 너, 내가 나간 뒤로 지금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퍼즐로 차고 있었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나 없는 동안 집안 청소 깔끔하게 해놓으라고 하지 않았어? 어머님, 그게 있잖아요. 온몸이 쑤셔서 잠깐 눈 좀 붙인다는 게 저도 모르게 그만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서둘러서 집안 정리할 테니까 들어가 쉬세요. 평소에 얼마나 게을렀으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흔들어 깨워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당장 일어나지 못해? 싱크대에 쌓여있는 설거지 후딱 해치워라. 아유, 그냥 좀 놔두세요.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설거지야 제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음날 뭘 하시려고 다시 오시겠다고 고집 부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내일 잠깐 어딜 다녀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오늘은 그만하시고 방으로 들어가 쉬세요. 이러다 정말 사람 잡겠어요. 어디 갈 생각은 당분간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너희들이 계속 고집 부리면 그만큼 나는 이 집에 더 오래 머물 생각이다. 그러니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님, 혹시 제가 실수라도 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적응이 안 돼서 많이 힘들어요. 내일 저희랑 같이 바람 쐬러 잠깐 다녀오시는 게 어떻겠어요? 너는 참 삶이 한가해서 좋겠다. 내가 지금 여기 놀러 온 줄 아니?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려고 온 건데 내 앞에서 놀러 가자는 말이 나와? 사회생활 안 해본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잔말 말고 가서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 쉬어라. 내일 할 일이 많다. 시모는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셨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이 남편은 시모의 팔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안 좋은 대화가 이어졌고 결혼 초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한바탕 난리를 쳤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남편은 시모의 방에서 나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설거지를 모두 끝낸 뒤 집 정리를 대충 하고 방으로 들어가 겨우 쉴 수 있었죠. 남편은 시모가 한번 고집 부리면 절대 꺾을 수 없다면서 과거에도 첫째, 둘째 아주버님이 결혼했을 때 똑같이 했었다며 저한테까지 이럴 줄 몰랐다면서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시모와 피해갈 수 없다면 차라리 부딪히고 최대한 빨리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해. 시모가 시키는 건 하루라도 빨리 배운 뒤 댁으로 돌아가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시모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1년같이 길게 느껴졌지만 최대한 좋게 모든 걸 해결하려 했고 상처되는 말도 들으면서 눈물까지 흘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루 이틀 버티다 보니 어느새 저도 적응이 되었는지
시모가 눈빛만 보내셔도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앞으로 있게 될 엄청난 사건이 저에게 상당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었고 시모 또한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셨기 때문에 땅을 치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셨지만 제자리로 돌아오실 수 없었습니다. 시모와 함께 생활을 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저희 집에 가족 전체가 모이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집들이를 한 적이 없어서 시모의 부름에 첫째, 둘째 형님 내외와 시부까지 저희 집에 오셔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만든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서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길래 잠깐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는 식당 일을 하셔서 가끔씩 반찬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집들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서 그런지 음식들을 가지고 오셨다며 잠깐 내려와서 받아가라고 하시길래 저는 남편한테 대충 상황을 설명한 뒤 서둘러 밖에서 기다리시는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급한 업무 중이라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양손 가득 많은 음식들을 무리하게 준비해 오셨어요. 너무 죄송스러웠고 감사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려 하는데 저에게 음식을 건네주신 엄마 손을 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손가락에 피가 흐르고 있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니 물을 써시다가 칼이 묻어졌는지 손을 베었다며 아무렇지도 않다고 손을 감추셨지만 상처가 심해 보여 엄마를 모시고 약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후시딘과 반창고를 사서 상처난 부위를 치료해 드렸지만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집에 아빠가 기다린다며 서둘러 가봐야 한다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는 말을 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엄마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온 저를 바라보신 시모가 술이 들어가서 기분이 좋으셨는지 저를 보며 웃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시길래 양손에 들려있던 음식을 보여주면서 엄마가 잠시 다녀가셨다며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신 시모는 제 손에 들려있던 영수증을 빼서 살펴보셨고 후시딘과 반창고를 왜 샀냐고 물어보셔서 저희 엄마 손가락이 다쳐서 치료해 드렸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두 눈이 번쩍 거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하얗게 변해진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또다시 반대쪽 뺨이 얼얼할 정도로 시모의 손이 제 얼굴로 향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시모에게 뺨을 2대나 허용하게 되었고 시끌벅적하던 식구들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놀랐는지 정적이 흐르게 되었죠. 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시모의 한마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저 또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뭔데? 내 아들 카드를 사용하는 거야? 결혼식 올리기 전에 일까지 그만둬서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감히 내 아들 카드로 사돈한테 후시딘을 사줘? 어머님, 이 카드는요, 저희가 같이 사용하는 카드예요. 그리고 일을 그만둔 건 좀 더 괜찮은 조건이 들어와서 회사를 옮기게 된 거였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 얼굴에 손을 올리신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당장 사과하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맞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카드는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카드라고요. 저희 엄마도 제 얼굴에 손 한 번 올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어머님이 저에게 손을 올릴 수가 있으세요?
당장 사과하시라니까요. 내가 왜 너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허락 없이 네가 임의대로 카드를 사용한 건 맞잖아.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하여간 요즘 애들은 이게 문제야. 자기들이 먼저 잘못을 해놓고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더는 말로 해선 안 되겠다. 너 오늘 나한테 좀 맞자. 어머님, 오늘 많이 취하셨다. 이제 그만 들어가 누우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서도 음식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서둘러 방에 들어가 쉬고 있어. 나머지는 우리가 정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둘째 동서, 오늘 집들이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으니까 먼저 상 좀 치워주고 있어. 당신은 아직까지도 그 성격 못 버린 거야? 당신만 없어도 우리 집안 식구들은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격이 왜 그 모양이야?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사돈댁이 자식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켜서 그동안 가르치느라 얼마나 애먹었는지 알아? 다 큰애들 뭘 가르칠 게 있다고. 초장부터 막내 며느리 길을 죽이려는 건데. 당신 때문에 막내 며느리가 대수랑 이혼이라도 하면 좋겠어? 아휴, 두 분 다 이제 그만하세요. 좋은 날 서로 얼굴 붉히면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엄마도 빨리 방으로 들어가세요. 기분 좋게 와서 다 망쳐버렸네. 시모는 시부와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시모를 말려도 통제가 되지 않자 아주머님들은 시모를 방으로 강제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형님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위로해 주면서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이미 상처를 크게 받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게 됐어요. 한번 안 좋아진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었는데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야근을 끝내고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는 일이 워낙 들쑥날쑥해서 갑자기 잡히게 된 야근을 빼지 못했었고 집들이 하는 날 남편이 옆에 없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뒤늦게 남편이 들어오자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폭풍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고 제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당황한 남편은 어떻게 된 거냐고 형님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문을 막고 있던 아주버님한테 다가가더니 비켜달라고 얘기하자 아주버님은 상황을 크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이미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으니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어요. 결국 아주버님은 문 앞에서 비켜주었고 문을 열라고 두드리던 시모가 방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화를 내셨습니다. 아들아.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당장 뺏어라. 돈 쓰는 씀씀이가 조만간 집안 말아먹게 생겼다. 너는 어떻게 여자를 데려와도 저딴 여자를 색식감으로 데려온 거니? 쟤는 아무리 뜯어 고치려 해도 절대 바로잡을 수 없는 애라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의 바르고 경제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여자를 다시 고르는 게 어떻겠니? 너 엄마 말 안 들었다간 땅을 치고 후회한다. 말 나온 김에 내일 당장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가자. 제발 정도껏 하세요. 술을 드시려면 곱게 드시던가요. 엄마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셨는지 알아요? 이 사람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요. 어머, 뭐라고요? 동서, 그 말이 사실이야? 그래서 아까부터 배를 만지고 있었던 거야? 어머님, 막내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데 말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건데. 뱃속에 아이가 생겼으니까 나보고 무릎이라도 꿇으라는 거니? 당장 내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군데? 어머님, 저 아직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못 했는데 어머님 비위 맞추느라 정말 힘들었다고요. 그래도 저 딴에는 최대한 잘 보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이 사람 카드로 저희 엄마 7,000원짜리 약 좀 사드린 게 그게 뺨을 맞을 정도로 잘못한 거예요? 오늘 집들이 한다는 말 들으시고 저희 엄마가 저 음식을 양손 가득 싸가지고 오셨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도 음식 식을까봐 엄마는 손이 아픈지도 모르시고 이 늦은 시간에 들고 오셨다고요. 그럼 딸인 제가 후지진이랑 반창고 정도는 사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카드는 저희가 같이 생활하는데 쓰는 카드고요. 생활비는 반반 부담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상황을 듣지도 않으시고 무턱대고 손부터 올리시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오늘 일은 분명히 책임지셔야 할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주방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엄마가 싸주신 음식들을 전부 바닥으로 던져 버렸어요. 저희 엄마 음식 솜씨는 형편이 없다면서 반찬통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려고 시모는 해선 안 될 행동을 계속해서 저질렀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류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시모 얼굴에 던져버리면서 사인하라며 화를 냈습니다. 시모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들어 확인을 하시더니 갑자기 손을 부르르 떨기 시작하셨고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 얼굴로 절대 받아줄 수 없다면서 들고 계신 서류를 다시 남편의 얼굴에 던졌는데 바닥에 떨어진 서류는 신체 포기 각서였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라 집안 전체가 경악을 하게 되었고 서류에는 시모의 사인과 지장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모가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이 2억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린 이유를 왜 그동안 숨기고 있었냐고 더 이상 시모를 부모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자식과의 혈연을 끊겠다면서 사채업자가 저희 집 앞에까지 찾아왔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소름이 돋았고 앞으로의 안전까지 보장할 수 없을 거라는 말에 시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서 다시 확인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2억씩이나 사채를 끌어쓴 거야? 지금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높아진다는 거 몰라? 당장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 이 돈 어디에다 썼는지 하나도 숨김없이 전부 얘기해야 될 거야. 빨리 대답하라고. 나는 말 못해. 내 개인 사생활을 왜 당신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물어봐. 너무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 쉬어야 되겠어. 엄마가 말을 안 하실 것 같아. 저를 찾아온 사채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끌어다 쓴 돈이 다른 남자한테 들어갔다던데요. 그리고 이 사진을 어떻게 설명할 거죠?
엄마는 그 나이 먹고 이런 짓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 이거 한번 보세요. 엄마 옆에 있는 이 남자, 나이 먹은 사람들 살살 꼬드겨서 등쳐먹는 동네에서 유명한 제비래요. 지금 저 사람 찾고 있는데 벌써 눈치챘는지 몸을 숨기고 있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고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는 엄마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사라질 거라고요. 시부는 충격적인 사실에 털썩 주저앉았고 시모는 그제서야 시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사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시모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법적인 절차를 밟을 거라며 저에게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 소송을 걸었어요. 시모의 행동에 대해서는 형님들이 증인이 되어주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죠. 시부는 자식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없다면서 시모와 이혼을 선택했고 아주버님들 또한 그날 이후 시모와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서야 깨달았지만 결과는 좋아질 수 없었어요. 임신한 제 몸에 손을 댄 것부터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이 사실을 부모님께서도 전부 알게 되셨고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셔선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경찰분들이 겨우 말려서 상황이 진정이 될 수 있었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시모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모는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고 저희 부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계시지만 그 모습 또한 가식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일단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너무 황당할 뿐입니다. 시모가 저지른 모든 일들에 대해 시댁 식구들 또한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혼자서 모든 걸 헤쳐나가야 되겠죠. 이자는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에요.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올까봐 변호사와 상의 중에 있고 남편은 시모가 접근하지 못하게 철벽 봉쇄를 하고 있어요. 2번 다시는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제 인생이 조금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